앞으로 비트코인을 미국이란 패권 국가 행정부가 국가의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 여부를 미국의 펜타곤이 올해 4월 17일까지 보고서를 써서 결정을 해라. 근데 그게 4월 10일 날 이미 제출이 됐어요.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데 굉장히 유용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줬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는 이 그 네트워크가 증권이냐 상품이냐의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이게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핵무기가 될 거냐 또는 만리장성이 될 거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즉흥성이나 너무 약간 편파된 시각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내 언론들은 조금 좋지 못한 시각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상당히 이성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동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가 어떻게 이 중간 선거 전까지 뭔가 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스콧 베센트가 본인 입으로 2026년은 블록버스터 이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간 선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 자산 시장을 좀 부양할 수 있는 동력이 없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그게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통들이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섬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걸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의 어떤 가격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게 유동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케빈 워스라는 인물을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을까? 그리고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이 거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연준과 행정부와 스콧 베센트가 월가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유동성의 문제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는 전쟁 때문에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금리 인하는 이제 뭐 인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인상론이 나오는 거는 좀 부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왜냐면 뱃머리를 돌리는 거는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인상 쪽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최소한 그 케빈 워스가 이제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금리 인하는 이제 기대보다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은 그러면 크립토 윈터가 그러면 4년 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갈 거냐?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유동성 확대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과 전략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그냥 조목조목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때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양적 완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 수준의 양적 하반기부터. 왜 그러냐면, 일단 그게 월가의 자기자본 규제를 풀어준 걸로 인해서 네. SLR 규제라고 해서 4월 1일부터 이미 좀 발효가 네, 됐고, 풀었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은행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자본 여력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대형 은행들은 1월 1일부터 출발을 했고 4월 1일부터는 모든 은행이 이제 SLR 규제가 풀어졌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미국 국채를 살려면 5%를 금고에 넣어놔라. 함부로 국채 투자하지 마라. 네. 그거였죠. 네. 안전 자산조차도. 근데 이제는 금고에 돈이 없어도 레버리지 투자해라.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레버리지로 이제 확대되는 유동성이 이제 대략 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건 물론 일시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6조 달러라는 돈이 이제 여력이 일단 생겼으니까 월가가 그걸 풀로 가동해서 국채를 사들이거나 이제 어떤 자산에 레버리지 배팅을 한다고 보면은, 그 6조 달러라는 규모는 가늠이 잘 독자분들이 안 되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 미국이 풀겠다고 한 돈이 7조 달러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4조 달러를 풀었어요. 근데 그때 4조 달러를 풀었을 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겼거든요. 네. 자산이 막 폭등하고. 그쵸. 근데 지금 그 SLR 규제를 풀어서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 확대의 규모가 6조 달러거든요. 일시에 풀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시간의 어떤 이 텀을 무시하고 그냥 액수만 놓고 보면 코로나 때 풀렸던 돈만큼이 이제 시장에 장기적으로 풀릴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 재평가로 1조 달러를 일단 그 재무부가 마련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현실화 될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또 이제 어디 방송에서 그게 이제 단독 보도처럼 돼버렸는데, 프랑스가 129톤의 금을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다녔었던 서울경제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프랑스 특파원들이 이제
추정 보도를 하면서 이제 알려졌어요. 미국 재무부가 지금 케빈 워스 신임 연준 의장과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려고 하는 거는 네. 그 연준 금고에 있는 8,000톤의 금을 장부상으로 재평가를 해서 그 재평가 차액만큼을 달러를 인수해서 재무부 금고에 보내주면 재무부는 그걸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고 케빈 워스를 뽑은 게 아니라 양적 완화에 다른 방법이 있으니 케빈 워스라는 월가 친화적인 인물을 뽑아서 월가와도 굳이 척지지 않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른 방식으로 양적 완화까지 한다.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니까 굳이 이 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케빈 워스는 이제 긴축론자인 건 맞죠. 굳이 우리가 자산을 사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지 말자는 인물이니까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을 거고 지금 MBS는 지금 이미 팔고 있고 네. 그 저기 부동산 채권을 팔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6조 5천억 달러의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케빈 워스의 시각으로 봐도 금을 재평가하면 1조 달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져요. 그 케빈 워스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계획이 조금 다른데 케빈 워스는 1조 달러를 찍었어요. 그럼 이거를 굳이 그 물리적인 화폐로 찍어서 재무부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2조 달러를 찍어야 되니까 이걸 찍었다고 치고 1조 달러의 국채를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회계에서. 그럼 6조 달러가 5조 달러가 되죠, 자산이. 그럼 케빈 워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생각이 달라요. 금을 재평가해서 1조 달러를 마련하는 건 동의하는데 우리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 부채를 지워버리면 좋은 거긴 한데 우리가 알려야 되니까 돈을 찍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찍자. 그래서 우리 그 계좌에 이체해줘. 우리가 알아서 쓸게. 네. 그건데 디테일은 다르지만 왁구는 똑같죠. 일단 금을 재평가해서 찍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을 재평가하는 이 작업이 신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거를 이제 케빈 워스하고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이제 5월 15일 취임 직후에 이제 도장을 찍을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이제 결국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독립성 강화의 이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연준의 독립성도 키워주고 하지만 시중에서 원하는 거는 돈 풀기니까 돈 풀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전략은 반드시 관철시킬 거예요, 미국이.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스토리가 나오는 건 뭐냐면 금을 재평가하기 위한 빌드업 작업으로 금을 실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디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 금고에 있는 금이 지금 70년간 한 번도 먼지 털이를 안 해봤는데 이게 있는 건지 또는 이게 90% 순도가 맞는 건지 1년 번호대로 있는 건지 누가 바꿔치기 해먹고 다른 금을 갖다 놓은 건지 모르잖아요. 네. 뭐 알겠지만 모른다고 하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금을 재평가하려면 그 금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고 순도가 얼마짜리인지 일단 다 알아봐야 이게 지금 42달러인데 5,000달러로 장부를 고치자라는 게 할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뭐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금을 실사하자는 건데 이게 원래는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입법철에 압박하기 위한 원래는 그냥 페인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법이 아니면 양적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외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없는 선택지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트럼프는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의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보면 이걸 실제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금 실사 법안이 사실은 여러 번 발의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발의된 건 언제냐면 2025년 6월 달에 한번 발의가 됐고요. 그게 이제 그 공화당 하원에 의해서. 네. 근데 2025년 11월 달에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이클 리라는 상원의원이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굳이 또 상원이 보통은 하원이 발의하면 하원에서 통과되고 네. 상원도 넘어오면 상원에 통과시키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근데 이게 동시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공화당은 이거를 시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클이라는 상원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의 원문을 들어가서 보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건데 하원의 법안을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네. 금을 순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원이 발의했을 때만 해도 금의 순도를 높여서 계급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전략이 없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은 3등급의 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도가 약해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구리 금화라고 해서
그 대공황 때 시중에 있는 민간인들의 금을 압수해가지고 미국이 8,000톤의 금괴를 찍어서 연준 금고에 넣어놨는데 당시에 민간인들이 압수당한 금은 뭐냐면은 이제 카퍼 금화라고 해서 구리가 10% 들어간 금화예요. 네. 금만 가지고 24K로 동전을 만들면 이게 이제 찌그러지기가 쉬우니까 구리를 섞어서 이제 안 찌그러지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금고에 있는 금은 3등급 금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는 전 세계 금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네. 자, 1등급 금 와서 줄 서봐, 2등급 금 와서 줄 서봐, 3등급 금 와서 줄 서봐 그래놓고 자, 미국하고 유럽의 금은 1등급이야. 그러니까 뉴욕하고 런던에서는 이 금만 팔아, 이 금만 거래해. 중국 금 딱 오니까 너는 3등급 도장 딱 얼굴에 딱 찍어주고 자, 너는 3등급이야. 그러니까 너는 유럽이나 저기 미국 시장에 훨씬 더 마. 너는 가서 어디 암거래 시장에서나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 3등급이에요. 네. 그럼 줄 세우다 보면 중국하고 같이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전 세계가 우리가 저기 3등급이라는 거를 이제 알리기 전에 금을 재평가하기 전에 1등급으로 빨리 만들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자 금검을 따봐라. 그리고 실제로 순도를 다 재봐라. 3등급짜리 금은 추리고 1등급짜리 금은 따로 추려서 1등급짜리 금은 그대로 두고 3등급짜리 금은 다시 녹여가지고 구리 다 빼고 99.5% 이상의 이제 런던 금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순도를 맞춰라.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걸 하지 않으면 금을 재평가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얼마짜리 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재평가해요? 이제 금을 재평가해서 1조 달러 양적 완화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금이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걸 다 1등급으로 만들어서 제값을 받고 팔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양적 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금 재평가밖에 없다. 금 재평가를 하려면은 1등급 금이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3등급이다. 그러면은 실사를 해서 등급을 다 표시해서 1등급을 올려야 된다. 이게 다 일률적으로 지금 연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를 못하게 되면 트럼프는 1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을 못하고 양적 완화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은 무너질 거고 그렇게 되면 중간선거는 지는 거거든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그 두 가지 법안은 그냥 민주당을 입법 시즌에 압박하기 위한 페인트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화폐 시스템을 못 믿게 되니까 실물이라는 금과 희토리를 막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도 자기네 나라에 있는 금만 안심하고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130톤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 저거 금고문 닫아버리고 안 주겠다고 하면 건드릴까? 이상하게 아무튼 닉슨 쇼크 때부터 프랑스는 재빨랐어요. 금을 찾아갈 그렇죠. 때.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프랑스가 마크롱 저기 대통령이 빨리 가서 금 찾아와 딱 그러니까 닉슨 때는 드골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국영방송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미국 이 벼락부자들한테 맡겨놓은 금을 300톤을 빨리 가서 찾아오는데 우리 군함을 보낼 거야. 그래놓고 그 한국에서 자기네들 군함이 미국을 향해서 출항하는 거를 대대적으로 이벤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 300톤을 실어서 자기 금고에 넣어놨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대략 1,500톤인가 2,000톤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129톤이 마지막으로 뉴욕 연준 금고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물리적인 수합이에요. 근데 예전처럼 이제 군함 보내가지고 갖고 오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 너무 또 반대가 심해질 거고 또 막 외교 마찰도 생기고 또 일이 복잡해지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은 연준의 금고에 있는 금을 팔아요. 그리고 그 판돈으로 런던에 있는 금을 사요. 런던에 있는 금은 1등급이고 연준의 금고에 있는 3등급이에요. 약간의 이제 가격 차이가 나겠죠.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이걸 팔아서 런던에서 금을 사서 1등급으로 지금 채워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자기네 나라의 금은 다 1등급으로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으로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 가장 유리한 게 프랑스, 영국이에요. 다 1등급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금 가지고 뭔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3등급이니까. 그러면 이 129톤의 금을 누가 샀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3등급 금은 지금 미국이 뉴욕 거래소도 안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런던 금고에서도 당연히 안 받아주고 이거 중국 가서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 프랑스가 중국한테 금을 팔았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맡겨놓은 금은 그 연준이 그 월간 리포트를 작성해서 공개를 해요. 그래서 그거 실제로 리포트 들어가서 보면은 지난 10년간 외부 주체들이 맡겨놓은 금은 똑같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팔았어요. 근데 아직 그 금이 똑같이 있어요. 지금 연준 금고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프랑스로부터 금을 사서 그대로 연준 금고에 맡겨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가 팔려고 하는 연준 금고에 맡겨놓은 3등급의 금을 살 수 있는 거는 월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떻게 얽혀져 있는 거냐면은 월가라는 은행들은 그러니까 불리언뱅크라고 해서 이제 금 거래할 수 있는 은행들이 자격증을 가진 은행들이 있는데 연준이 8,000톤의 금을 무수익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까우니까 이 월가 은행들이 연준한테 가서 금을 저렴하게 빌려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선물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근데 월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리스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시간도 오래되고 막 하다 보니까 상환이 제대로 된 건지 뭐 내가 빌려간 그 순도에 맞는 금으로 갚은 건지 이거를 불투명해진 거예요. 이제 네.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의원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야 금금을 한번 따보자 딱 그러니까 지금 월가는 식겁한 게 우리가 지금 빌려갔던 금을 만기가 지난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현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좀 공정 가격으로 싸게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금금을 따가지고 이거 없는 거 다 갚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치고 횡령한 거니까 이를테면 그러면 이거 빨리 채워놓자. 트럼프가 금금을 따기 전에 지금 월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프랑스가 이거 우리가 지금 저기 3등급짜리 금을 팔려고 여기저기 이제 대규모의 금이니까 이거 누가 사야 되지 하고 시장에서 알아보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사겠다고 얘기한 게 시진핑하고 제이미 다이머밖에 없어요. 시진핑은 일단 금 필요하니까 내가 사가지고 다시 녹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사겠다고 하고 또 월가가 사겠다고 하는데 손쉬운 방법은 그냥 장부 정리하면 되니까 월가한테 팔면 월가는 그냥 거기에 맡겨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장부로 사고 팔았다 이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월가한테 129톤을 팔고 월가는 129톤의 3등급 금을 사서 자신들이 그 연준한테 빌렸던 금을 장부정리해서 갚고 그리고 3등급 금은 왜 그러냐면 동일 품질, 동일 양으로 갚게 돼 있거든요. 계약상에. 그러니까 어차피 연준한테 빌린 금이 그 금이에요. 3등급 금. 그러니까 3등급 금을 지금 대량으로 살려고 하는 수요는 월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행정부와 지금 월가의 불리언 뱅크들이 이해관계가 딱 맞으니까 프랑스가 빨리 그러면 쟤들한테 팔 수 있을 때 빨리 팔아. 그래서 팔아놓고 그것도 이제 런던 금시장에서도 사실은 월가가 금을 판거든요. 런던 금시장 금도 사실 월가의 금이고 얘네들이 3등급 금을 거래한 것도 이제 월가가 산 거고 그래서 월가는 이중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를 챙기고 그래서 런던 로커 금시장에서 금을 사서 채워넣고 프랑스는 그러면 1등급 금으로 채워넣었으니까 좋은 거고 월가는 내가 금을 대량으로 빨리 사가지고 블록트리 했으니까 조금 싸게 할인해 줬겠죠. 빨리 금을 사서 트럼프 모르게 채워넣어야 되니까 빨리 금 사서 채워넣은 거고 트럼프가 뭐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겠죠.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사실 그거 없는 상황에서 따버리면 이거 금 없는 거 다 누가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니까 그럼 월가가 빌려가서 안 갚았네? 그러면 갚아라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재 가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니까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해놓으면 밑에서 알아서 이제 채워낼 것 같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129톤의 금을 채워넣었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대충 그러면 8,000톤의 금이 다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금을 한번 따보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만방에 우리가 이 금을 1등급 금으로 다시 재련해서 이제 가장 고품질의 금을 우리가 보유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달러 시스템을 재건하자. 그리고 이 중에 그 시세 차익의 일부를 금이라는 어떤 지금 그 성숙한 자산은 여기서부터 계속 15%씩 시세가 상승하긴 힘드니까 그러면 이 중에 10%인 1,000억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비축해 두면 이제 이게 이제 1조 달러 되는 거는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다면 가지치기 하는 거죠. 거목의 일부 가지를 잘라서 옆에다 심어 놓으면 이 거목이 2배가 되는 것보다는 이 가지치기한 이 조만한 가지가 이제 거목이 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으니 그럼 그렇게 이제 자산을 이제 정적 자산을 동적 자산으로 이제 스와핑을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더 크게 키우자라는 전략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금의 실사 법안이 2개가 올라와 있고 그것과 연관된 것들이 뭐냐면 비트코인 비축 법안하고도 최종적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 그리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클래리티 액트 그리고 이제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그리고 비트코인 액트 이것 말고도 대략 크립토하고 상관 있는 4개 정도의 법안이 지금 미국 의회에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잘 거론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4개의 법안은 어떤 거랑 연관되는 거냐면 이 크립토가 단순하게 금융자산으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한 게 아니라 이 4개의 법안은 중국과 패권 전쟁에 유용한 안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데 해당되는 법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제 미국의 해지레이트를 어느 정도 점유했을 때 중국의 CBDC를 쓰는 거래처하고는 국방부가 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채굴기를 아식 채굴기, 중국산 채굴기를 국산 채굴기, 미국 채굴기로 바꿔라. 그 바꾸는 교체 비용을 미국의 국방비로 보조해 주겠다. 이런 등등의 법안들이 4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총 따지면 8가지 정도 되는 법안이 지금 미국 의회에 발의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클래리티 액트가 지금은 이제 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 보도가 나오는데 제3자 그 이자 지급에 대해서 이제 월가가 반대하면서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전략은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 확성기를 켜고선 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최대한 조용하게 이 전략을 이제 관철시키는 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수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 금융 네트워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냐.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이버 안보 시스템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판단을 미국 국방부 보고 하라고 작년에 통과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그 미국이란 패권 국가 행정부가 국가의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 여부를 미국의 펜타곤이 보고서를 써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은 이걸 의회가 채택할지를 의회가 그 보고서를 가지고 검토하겠다라는 그 법안이 작년 국방수권법이라는 법안에 올해 그렇게 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올해 4월 17일까지 펜타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라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4월 10일 날 그게 이미 제출이 됐어요. 그럼 그거는 미국의 펜타곤은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데 굉장히 유용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줬고요. 지금 이게 미국의 국방위원회, 하원 국방위원회와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들한테 전달이 됐고 이 위원장들이 이그제큐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인트라넷이 있어요. 이 인트라넷에 그 국방위 소속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4월 21일 날 이제 미국의 국방위원회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요. 이제 비공개 공청회를. 그럼 거기서 이제 국방위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국방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그러면 이거는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네라고 이제 도장을 딱 찍으면 5월 달 정도에 이제 상임위 소위를 해서 이제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5월 달 정도에 그게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6월 달 정도에 이제 전체 본회의를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요.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는 이 그 네트워크가 증권이냐 상품이냐의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이게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핵무기가 될 거냐 또는 만리장성이 될 거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관련된 법안이 8개인데 이 8개의 법안을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국가수권법이라는 패권 법안에 해당되는 그 디렉토리에 하나씩 끼워 넣어요. 그게 이제 번호가 있어요. 무슨 뭐 SA, 이게 SA가 이제 상원을 의미하는 거고 SA 1689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이게 8가지 번호가 다 고유 번호가 지금 찍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끼워져 들어가요. 근데 수정안으로 끼워 넣어 달라는 그 요구 신청을 3월 13일까지 상원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 8개의 법안이 다 신청이 된 상황이고 이 신청된 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냐는 아까 얘기했던 공청회와 소위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지금 국방부가 그 비트코인이 사이버 안보 자산이라고 도장을 찍었던 그 논리가 사실은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그 본질적인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POW라는 작업 증명 방식의 생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 일반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하면은 벽돌을 한 장 만드는데 7천만 원의 전기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2,100만 개의 벽돌을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하면 7천만 원의 전기세를 들여서 쌓아놓은 만리장성인 거예요. 기존의 인터넷은 이제 어떤 방식의 해킹이냐면 이제 논리적인 해킹이라고 해서 이 성벽에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의 열쇠를 찾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에 들어간 에너지나 뭐 성벽을 깨부시는 이 공성전이 아니라 은밀하게 천재 해커가 성문의 열쇠만 찾으면 쉽게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비용을 들여서 따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금은보가 있더라. 그러면은 해킹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그 작업 증명 방식이란 뭐냐면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7천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2,100만 개의 벽돌로 된 성벽이 구축되어 있는 건데 성문이 없어요.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벽돌을 다 일시에 깨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장에 들어간 7천만 원이라는 전기가 들어가는데 2,100만 장을 일시에 깨부시려면 그만한 전기세를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7천만 원 곱하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네트워크를 깨겠다는 생각도 하기 힘들고 깬들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수익을 따져서 보자면 깰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POW라는 작업 방식이 전기를 소모하는 어떤 비판의 어떤 주된 논리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50% 이상 해시레이트를 점유한 대주주가 있을 때 이 네트워크를 깰 유인이 별로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채굴레이트를 좀 올려서 굳이 이제 50% 이상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50%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만 되면은 내가 이거를 내가 깨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니까 나는 누군가가 깨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니까 그렇다면은 타인보다 많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빨리 이거를
쌀 때 선점해서 내가 해시레이트 이제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애들은 나보다 점유율을 높이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이 네트워크가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이슨 로얼이라고 하는 우주군 사령부에 있는 사이버 전략가가 MIT 석사 논문에서 소프트워라는 논문 제목으로 책까지 출간했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이 논리를 펼쳤는데, 이 논리가 국방부가 채택을 한 거예요. 이 논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국방부는 POW 방식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 네트워크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확실하다라고 도장을 찍었고, 펜타곤에 도장을 찍어줬고, 이게 지금 미국의 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소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구조는, 일단은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 국회처럼 머릿수 싸움이긴 한데, 미국은 그 국회의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해요. 그래서 수정안의 채택 여부를 1차적으로 소위원장이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원장이 일단 도장을 딱 찍으면 일단 그게 수정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놓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위원장이 일단 도장을 찍었다, 그걸 안 상태에서 이제 각 당의 의원들이 이제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 일단 도장을 찍고 나면 공화당은 사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하원 상원 국방위원회는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간에 법사위하고 정무위하고 국방위는 무조건 여당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잡아야 국회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위는 지금 공화당이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국방부의 보고서를 보고 국방위원회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사이버 안보 자산이다, 이게가 무슨 얘기냐, 그 지금 어차피 전략 자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그냥 이름이 전략 자산인 것과 미국이 법으로 이거는 사이버 안보 자산이라고 명시해 놓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미국의 행정부가 이거를 사이버 안보 자산이라고 딱 도장을 딱 찍어주는 순간 펜타곤이 앞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훼손된다 그러면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모든 전 세계의 행위는 이제 미국의 펜타곤의 적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월가가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를 가지고 가격 교란을 못해요. 펜타곤이 안보 자산의 교란 행위라고 봤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시장 메이커라고 하는 AP들이 사실은 선물 시장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찍어 누르는 거였거든요.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드가 있어요. 그 전력 공급망. 그 미국 국가 전체 내 전력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는 거냐면은 전기세를 낮추고 풍부한 전력 에너지가 미국에 집중돼야 이제 이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모든 전력은 최고 수요에 맞춰서 전력 공급망을 짜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인프라 깔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 평균에서 한 70% 정도 되는 전력이 수요에 맞춰서 인프라를 깔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름에 에어컨 수요가 막 같이 폭증할 때는 정전이 나고 하죠. 그래서 인프라를 더 깔고 싶어도 대충 그 정도에 맞춰서 그릴을 짜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AI랑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려면 전력망이 어마어마하게 인프라를 짜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너무 과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인프라가. 그래서 전력 공급망을 채굴업자와 AI 업자들 간의 스와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짜놓고, 채굴하다가 우리가 중단해 그러면 중단하고, 이제 AI 쪽에 전력 공급해줘. 그럼 니들한테 전력을 싸게 공급해주고, 니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은 우리가, 정부가 일단 1차적으로 구매해줄게라는 시스템을 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체적인 그 미국의 어떤 그 스마트 그리드 자체를 이제 국방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 체계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해킹도 이제 앞으로 펜타곤이 대응해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모든 법안들이 이제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 정도가 지금 미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비트코인 입법 전략입니다. 작가님께서 경제 스토리텔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야기의 연결고리들이 너무 공감이 가고, 이 흐름들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좀 확신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은, 결국은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뭐 TGA 계좌에서 막 대량 방출, 뭐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만, 사실 스콧 베센트나 케빈 러시 같은 이 시장주의자들인 그런 방식들보다는 금융 시스템을 흔들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작가님 말씀 주셨던 게, 역시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SLR 규제부터 해서 금 가치 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코로나 때만큼 그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면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현재 시장 구조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와 국방 관련된 법안들까지 이 8개 법안이 어떤 스탠스에 있는가, 결국 이게 통합적으로 통과가 됐을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이 관할들이 비트코인이 국방부와 미국의 안보, 패권에 대한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즉 비축 자산으로서 가져간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가격의 등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근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이라는 것들을 정말 이 논리 구조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설명을 주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비트코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요 이야기만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 주시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면 네네.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 일련의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이나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비트코인러들 입장에서 보면은 크립토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그 표면적인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제 얘기를 하시고 인제 갑론을박하시는데, 저는 인제 이 모든 것이, 저는 인제 그게 달갑건 달갑지 않건 트럼프 행정부의 지정학적인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지정학적인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대전제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이 대전제가 단순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교체됐을 경우에 바뀔 수 있는 거냐? 못 바꿔요. 왜냐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거든요. 네. 이 세계화라는 거를 탈세계화로 가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제 미국의 시민들과 미국 행정부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도의 차이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은 똑같다, 어떤 정부가 오든지 간에. 그렇다면 탈세계화라는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화된 문제고 바뀔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이 바뀔 수가 없는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안 바뀐다.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제 판단이 맞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근데 막상 기회가 오면 다들 또 막 위험하다고 하고 또 가격이 막 올라서 사면 안 될 때가 되면 또 막 사고 싶다고 급하게 하고 또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다 이상해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행동하는 사람이 저는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죠. 그건 감수해야죠. 뭐 100% 안전한 투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감수해야 또 돈을 버는 거고. 좀 한번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런 연결고리들이 촘촘하게 형성이 되고 결국은 이 원대한 계획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김창익 작가님 모시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만간에 자리를 또 꼭 마련을 했으면 언제든지 합니다. 네, 불러만 주시면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다. 네, 저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거시적이고 굉장히 또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창익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